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들과 연관관계 보기에는 직권남용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온갖 권한들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남용을 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다 기획하고 또 그 직권 남용의 대상자가 된 피해자들을 또 직접 겁박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죄질은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 평소에 이제 잘 구속되지 않는 범죄다라고 하는 거는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입증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하는 게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택도 없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남용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판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하고 자기 직무를 살짝 벗어나면 관련이 있는 거에서 이제 오버를 하면 직권 남용인데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서 간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직권 남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 직권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 범위가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디 음식점 가고 당신들 세무조사 한번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 직권남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부터 형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우위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형량이 약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권 남용을 통해서 또 직권을 남용하면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 방해하는 결과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가 이제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검찰이 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야말로 이제 이 직권남용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전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냥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는 생각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이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소명이 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돼 있느냐, 그다음에 요 과정에서 이제 우병우 씨가 할 수 있는 항변은 딱 그거거든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원래 직무감찰도 하고 인사검증도 하는 거다. 그래서 부적절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내가 직무수행을 했을 뿐인데 이런 변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만큼 얼마나 악질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느냐 이 부분을 아마 법원이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악질적으로 괴롭힌 거야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데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이런 등등 얘기할 때 최순실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입증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최근 한 보도를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끝까지 모른다 그러다가 아주 가까운 정계 원로가 면회 갔을 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면서 내가 최순실을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냐. 물론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된 겁니다만 모를 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병우도 모를 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았겠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입김이 없었다면 우병우 씨가 발탁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여러 면에서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2014년 5월 5월경에 청와대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이미 최순실 씨의 영향이 있지 않았었냐? 그런 정황 증거는 있죠. 많이 있죠. 정황 증거는 있죠. 그런데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저는 이런 최순실 씨라는 게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숨어 있는 어떤 그 죄의식을 건드리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이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엔 내가 그것을 부정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최순실과 엮이는 문제다. 최순실이 실질적인 어떤 그 권력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죄의식을 이제 억누르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어떤 대체물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최순실과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를 부정하는데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본인의 죄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핑계들을. 그걸 야망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고, 그때 이제 아까도 고 기자가 얘기했지만 최 변호사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병우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냈다라고 의심하기에는 법원은
그렇게까지 안 갔을 거고. 예, 당시에는 특검이 수사할 만한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고 예.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사안을 더 많이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예. 부처에서 특검 때는 공정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처부에서 있었던 일도 많이 올렸고 뭐 그런 점들이 좀 더 보강이 될 텐데 지금 그 이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최순실을 왜 부정할까? 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이 되면 이제 우병우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예.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더 악성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는 지금 다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일정 부분 사실을 다 확정해서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정수석이 가장 많은 업무 범위에 걸쳐 있고 그거를 사전에 알아내서 예방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도 민정수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가지고 민정수석으로 승진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민정수석 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우병우 씨가 그간에 변명한 내용을 보면 핵심이 나는 대통령이 시킨 일을 민정수석으로서 내 직무를 집행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시켰던 일이 정말 민정수석으로서 열심히 집행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꼭 헌신을 했어야 될 임무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최순실을 나는 몰랐다라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죄질과 관련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될 겁니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제 본인이 그 재판 전략을 세우겠죠. 그렇죠. 그럴 때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캐릭터를 잘 알잖아요. 본인이 무죄투쟁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양형투쟁으로 갈까요? 본인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피의자가 구속되고 나면은 구속에서 빨리 석방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런 거라면은 구속된 이후에는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알았는데 이러저러한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예. 그래야지만 그나마 석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도 받아서. 그런데 이분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 위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돌쇠 역할로 인정을 받아왔고 그걸로 지금의 자리를 확보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여기서 나는 이제 어떤 내 인생의 성취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캐릭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재기를 분명히 생각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뿌리를 받고 있는 TK라는 기반이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으니까 어허. 나중에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여튼 어떻게든 좀 싸게 나가고. 어떻게든 검찰과의 딜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 뭐 본인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든 범죄 사실을 줄여서 여기서 이제 애초에 법정형이 적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정면으로 반성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뭐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비극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예. 예. 한번 좀 이런 가정을 이건 진짜 그냥 가정입니다. 예. 가정인데 그냥 이 용어를 한번 우병우 전 수석이 우리가 이 사람은 최순실의 민정수석이었다라는 이제 그 가정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해결했던 게 정윤회 문건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지 이제 정윤회만 그 문건 관련해서 이제 좀 멀어지고 최순실 씨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1인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사안의 이제 이번 국정농단 건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개걸스럽게 이 사익을 탐하는 와중에서도 나중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늘 대비되어 있는 대비를.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도 처음에 이렇게 수사가 들어올 때 이거 지금 이게 되면 큰일 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무슨 사안을 보더라도 다 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게 대비가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획될 때 그 기획진 중에서는 나중에 문제될 때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된 사안을 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최순실의 민정수석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나오면 나중에 벌어진 일들의 아주 궤가
다 잘 맞아가는 거죠. 뭐 이건 이제 그냥 제가 한번 해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네요. 그 처음부터 최순실의 비호 아래 민정수석실을 들어왔고 그 이유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세인 최순실의 민정수석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명확히 설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고재열 기자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보는 것을 다 이제 본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구속되고 뭐 예를 들어서 형을 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과연 죄를 반성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을 줄여서 어떻게든 자신의 지분을 남겨서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왜 정치투쟁을 하겠습니까? 왜 쉽게 말하면 이제 끝난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전히 박근혜라는 그 개인의 그 상징성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율, 그 광고한 지지율들 지금도 막 대학문에서 지금 광화문에서 난리인데 그 광고한 지지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권토 중례를 꿈꾸는 어떤 그런 작업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병우하고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겠네, 심리적으로. 그렇죠. 몰려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병우가 더 이제 안 좋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최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찰 수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광주지검에다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데, 본청에 대해서 압수수색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 그 서버가 본청이 아니라 옆에 별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장이 적시된 거하고 틀리지 않냐. 그걸 못하게 막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123 정장의 과실치사 기소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 변호사로 옷을 벗었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2016년 8월 제가 기억하기엔 8월 13일서부터인데 그때 이제 정강 수사 들어갈 때, 그다음 그 10월 25일 날 태블릿 PC 24일 날 발견됐을 때 계속 김수환 검찰총장하고 통화하고 검찰 수사국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건 직권남용으로 이거 그거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 적용을 안 했고 검찰 수뇌부하고 전화 통화한 거는 지금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와의 그 수백 회 통화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병우를 쳐내기는 하되 스스로 지금 내부에 담고 있는 그 핵심의 부끄러움, 핵심적인 부끄러움, 핵심적인 잘못 이것은 여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걸로 이제 전화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당시에 우병우 수석의 지시를 받지 않았던 검사들을 인사상 불이익을 줬거든요. 그 광주지검장을 아주 모욕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가는 자리에다 보내버렸었거든요. 그 뒤에. 그래서 옷을 벗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검장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도의 그 무슨 실력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검장으로 가는데 좀 유리한 뭐 지위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경북대를 나오시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일찍 합격한 변찬우 검사장인데 이분이 지역의 검사장을 이미 2번을 거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서울 최소한 수도권 검사장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 법무부 대검의 요직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대검 강력부장으로 보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초임 검사장이 첫 번째로 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물을 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인사를 당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를 보여줬고 근데 그것을 단순히 지금 우병우 씨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인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사를 우병우 씨가 지시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요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 행사를 받아들이고 집행한 사람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서 지금 무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세월호 건과 관련해서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세월호 수사 과정의 전반을 다시 리뷰를 했어야 되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해경이 예를 들어서 수사에 비협조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소환할 때마다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태클을 걸고 뭐 이런 사실들을 최대한 밝혀내야지
그나마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순간에서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겠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권리행사 방해까지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예. 돼야지만 구속 요건이 완성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고 자 전화한 건 맞다. 전화한 건 맞은데 검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권리행사 방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짧게 끊어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미수에 그친 거니까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만약에 민간에서라면은 공갈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갈 협박이 듣지 거기에 그게 행위가 이제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됐다고 해서 공갈 협박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더 엄격해야 될 공무원이 거기에 그러네. 행동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 행위의 결과로 따질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이미 민정수석의 그 어떤 직무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행위 자체 그걸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광주지검장이 뒤에 인사해서 그런 그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수사라는 전체 아주 총체적인 과정으로 다 수사를 했다라면 이거는 충분히 광의의 어떤 권리행사 방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뺐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말 검찰이 자신감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걸 빼서 안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앞서에 있는 이제 문체부, 공정위, 외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는 건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최 변호사님 마지막 하나 질문이요. 네. 자 여기서 덮으려고 하는 일정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계속 예측했듯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좀 싸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로 끝내고 세월호 같은 경우는 국민 감정이 고도로 그 농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서 하고 좀 싸게 해서 들어가서 뭐 집유나 뭐 이런 거로 나오면서 또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요쯤에서 우리가 추정을 했었는데 만약 이것이 이번에 무혐의로 그냥 덮은 거거든요. 세월호 거는. 검찰 수뇌부 전화한 거 등등까지 해서 이후에 재수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장 청구 범죄 사실만 보면 불행하게도 그 내부적인 딜을 할 거라는 예측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 세월호 부분은 지금 위증죄로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의 범죄 사실대로라면 국회에 나가가지고 전화 걸어놓고 안 걸었다 그랬다. 뭐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아픈 부분 그러니까 우병우 씨 입장에서는 가족과 처가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서 또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겹칠 수 있고 수임료 등등의 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소위 우리 식구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우병우 씨가 부탁했다라는 일종의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자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같이 해먹었던 부분은 서로를 위해서 덮고 가자 그런 식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덮으면 이후에 재수사하면 가능한? 재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어차피 지금의 검찰 수뇌부가 뭐 세세연년 계속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그 조직도 이제 구성원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죄질과 관련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될 겁니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제 본인이 그 재판 전략을 세우겠죠. 그렇죠. 그럴 때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캐릭터를 잘 알잖아요. 무죄 투쟁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양형 투쟁으로 갈까요? 본인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피의자가 구속되고 나면은 구속에서 빨리 석방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구속된 이후에는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알았는데 이러저러한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석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도 받아서. 그런데 이분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 위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돌쇠 역할로 인정을 받아왔고 그걸로 지금의 자리를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여기서 나는 이제 어떤 내 인생의 성취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캐릭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재기를 분명히 생각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뿌리를 받고 있는 TK라는 기반이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여튼 어떻게든 좀 싸게 나가고 어떻게든
검찰과의 딜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 뭐 본인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든 범죄 사실을 줄여서 여기서 이제 애초에 법정형이 적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정면으로 반성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뭐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럴 그래서는 그 인사와 심지어는 관련해서 2014년 5월 네, 5월경에 청와대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이미 최순실 씨의 영향이 있지 않았었냐? 그런 정황 라고 하는 증거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정황 증거는 있죠. 그런데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저는 이런 최순실 씨라는 게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숨어 있는 어떤 그 죄의식을 건드리는 지점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이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엔 내가 그것을 부정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최순실과 엮이는 문제다. 최순실이 실질적인 어떤 그 권력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죄의식을 이제 억누르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우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어떤 대책물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최순실과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를 부정하는데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본인의 죄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핑계들을. 그걸 야망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고, 그때 이제 아까도 고 기자가 얘기했지만 최 변호사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실제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병우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냈다라고 의심하기에는 법원은 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야말로 이제 이 직권남용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전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냥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는 생각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이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소명이 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돼 있느냐,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병우 씨가 할 수 있는 항변은 딱 그거거든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원래 직무감찰도 하고 인사검증도 하는 거다. 그래서 부적절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내가 직무 수행을 했을 뿐인데 이런 변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만큼 얼마나 악질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느냐, 이 부분을 아마 법원이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악질적으로 괴롭힌 거야 뭐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 건데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예.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우전 수석의 구속영장 이런 등등 얘기할 때 최순실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입증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최근 한 보도를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끝까지 모른다 그러다가 아주 가까운 정계 원로가 면회 갔을 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면서 내가 최순실을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냐. 물론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된 겁니다만 모를 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병우도 모를 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았겠죠. 예. 그리고 뭐 사실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입김이 없었다면 우병우 씨가 발탁이 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예. 그렇게까지 안 갔을 거고. 예. 당시에는 특검이 수사할 만한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사안을 더 많이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에서 특검 때는 공정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처부에서 있었던 일도 많이 올렸고 뭐 그런 점들이 좀 더 보강이 될 텐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최순실을 왜 부정할까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이 되면 이제 우병우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더 악성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는 지금 다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일정 부분 사실을 다 확정해서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정수석이 가장 많은 업무 범위에 걸쳐 있고 그거를 사전에 알아내서 예방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도 민정수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가지고 민정수석으로 승진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민정수석 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우병우 씨가 그간에 변명한 내용을 보면 핵심이 나는 대통령이 시킨 일을 민정수석으로서 내 직무를 집행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시켰던 일이 정말 민정수석으로서 열심히 집행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꼭 헌신을 했어야 될 임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최순실을 나는 몰랐다라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우병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들과 연관관계 보기에는 직권남용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온갖 권한들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남용을 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다 기획하고 또 그 직권남용의 대상자가 된 피해자들을 또 직접 겁박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죄질은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평소에 이제 잘 구속되지 않는 범죄다라고 하는 거는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입증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하는 게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택도 없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남용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판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하고 자기 직무를 살짝 벗어나면 관련이 있는 거에서 이제 오버를 하면 직권남용인데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서 간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 직권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 범위가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디 음식점 가고 당신들 여기 세무조사 한번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 직권남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부터 형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우위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형량이 약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권남용을 통해서 또 직권을 남용하면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 방해하는 결과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가 이제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검찰이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피의자가 구속되고 나면은 구속에서 빨리 석방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구속된 이후에는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알았는데 이러저러한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석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도 받아서. 그런데 이분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 위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돌쇠 역할로 인정을 받아왔고 그걸로 지금의 자리를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여기서 나는 이제 어떤 내 인생의 성취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캐릭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재기를 분명히 생각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뿌리를 받고 있는 TK라는 기반이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여튼 어떻게든 좀 싸게 나가고 어떻게든 검찰과의 딜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든 범죄 사실을 줄여서 여기서 이제 애초에 법정형이 적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정면으로 반성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뭐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비극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한번 좀 이런 가정을 이건 진짜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그냥 이 용어를 한번 우병우 전 수석이 우리가 이 사람은 최순실의 민정수석이었다라는 이제 그 가정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해결했던 게 정윤회 문건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지 이제 정윤회만 그 문건 우병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들과 연관관계 보기에는 직권남용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온갖 권한들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남용을 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다 기획하고 또 그 직권남용의 대상자가 된 피해자들을 또 직접 겁박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은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평소에 이제 잘 구속되지 않는 범죄다라고 하는 거는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입증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하는 게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택도 없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남용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판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하고 자기 직무를 살짝 벗어나면 관련이 있는 거에서 이제 오버를 하면 직권남용인데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서 간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 직권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 범위가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어디 음식점 가갖고 당신들 여기 세무조사하면 받아야 되겠어. 이름 직권남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현재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부터 형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우위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형량이 약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권 남용을 통해서 또 직권을 남용하면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예. 그 방해하는 결과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가 이제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검찰이 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야말로 이제 이 직권남용의 그런 정황 라고 하는 증거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정황 증거는 있죠. 그런데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저는 이런 최순실 씨라는 게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숨어 있는 어떤 그 죄의식을 건드리는 지점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이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엔 내가 그것을 부정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최순실과 엮이는 문제, 최순실이 실질적인 어떤 그 권력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죄의식을 이제 억누르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우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어떤 대책으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최순실과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를 부정하는데 용도로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본인의 네. 죄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핑계들을. 그걸 야망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고, 그때 이제 아까도 고 기자가 얘기했지만 최 변호사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실제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병우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냈다라고 의심하기에는 법원은 그렇게까지 안 갔을 거고. 예, 당시에는 특검이 수사할 만한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고, 예.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사안을 더 많이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예. 부처에서 특검 때는 공정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처부에서 있었던 일도 많이 올렸고, 뭐 그런 점들이 관한 논의가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전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냥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는 생각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예. 이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소명이 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돼 있느냐, 그 다음에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우병우 씨가 할 수 있는 항변은 딱 그거거든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원래 직무감찰도 하고 인사검증도 하는 거다. 그래서 예. 부적절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내가 직무수행을 했을 뿐인데 이런 변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만큼 얼마나 악질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느냐, 이 부분을 아마 법원이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악질적으로 괴롭힌 거야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데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예.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우전 수석의 구속영장 이런 등등 얘기할 때 최순실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입증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최근 한 보도를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끝까지 모른다 그러다가 아주 가까운 정계 원로가 면회 갔을 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면서 내가 최순실을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냐. 물론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된 겁니다만 모를 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병우도 모를 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았겠죠.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최순실 씨의 어떤 그런 입김이 없었다면 우병우 씨가 발탁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 인사와 심지어 관련해서 2014년 5월 네. 5월경에 청와대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이미 최순실 씨의 영향이 있지 않았었냐? 좀 더 보강이 될 텐데,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최순실을 왜 부정할까? 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이 되면 이제 우병우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예. 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더 악성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는 지금 다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일정 부분 사실을 다 확정해서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정수석이 가장 많은 업무 범위에 걸쳐 있고, 그거를 사전에 알아내서 예방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도 민정수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가지고 민정수석으로 승진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민정수석 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우병우 씨가 그간에 변명한 내용을 보면 핵심이 나는 대통령이 시킨 일을 민정수석으로서 내 직무를 집행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시켰던 일이 정말 민정수석으로서 열심히 집행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꼭 헌신을 했어야 될 임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최순실을 나는 몰랐다라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죄질과 관련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될 겁니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제 본인이 그 재판 전략을 세우겠죠. 그렇죠. 그럴 때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캐릭터를 잘 알잖아요. 본인이 무죄 투쟁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양형 투쟁으로 갈까요? 본인이 여기서